자, 여러분, 오늘 다뤄볼 주제는요. 명리학이나 사주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진짜 솔깃하실 만한 내용입니다. 바로 사주 재물운에 대한 아주 치명적이고 널리 퍼진 오해를 팩트 체크해 볼 건데요. 이게 생각보다 되게 위험한 속설이거든요. 오늘 이 내용 여러분의 기존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시작해 보죠. 혹시 사주 보러 가셨다가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나요? 아유, 사주에 재물창고가 꽉 닫혀 있네. 운에서 확 충돌이 와서 이걸 쾅 하고 부숴야 그 안에서 돈이 와르르 쏟아져서 대박이 나요. 어떠세요? 이 말 들으면 은근히 내 창고는 언제 깨지려나 하고 기대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진짜 명리학의 세계에서는요, 이게 얼마나 끔찍하고 위험한 조언인지 알게 되실 겁니다. 화면에 저 무시무시한 망치랑 산산조각난 금고 보이시죠? 시각적으로는 뭐랄까 되게 짜릿하긴 해요. 답답하게 닫혀있던 금고가 뻥 뚫리면서 보석이 쏟아지는 그런 상상 다들 하시잖아요. 하지만 팩트는 다릅니다. 명리학 최고 고전인 자평진전을 쓴 자평 선생은요, 단 한 번도 이런 식의 파괴를 주장한 적이 없어요. 창고를 부셔야 대박 난다는 건 사주 원리를 겉핥기로만 아는 그야말로 완벽한 가짜설입니다. 첫 번째 파트, 가장 위험한 사주의 속설, 그 실체입니다. 자, 길거리 속설이랑 정통 고전의 팩트를 딱 비교해보면 진짜 명확해집니다. 길거리에서 맨날 파괴를 반겨요. 망치로 부숴야 열린다, 충을 맞아야 대박 난다 이러잖아요. 근데 오른쪽 자평진전 정론을 한번 보세요. 완전 정반대입니다. 정통 고전에서는 창고는 그냥 가만히 둬야 최고의 가치가 나온다고 아주 못을 받고 있어요. 충을 맞으면 돈이 쏟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 진짜 소중한 알맹이들이 산산조각 나는 대참사가 벌어진다는 거죠. 애초에 목적 자체가 파괴가 아니라 균형과 보호에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충의 물리적 진실. 도대체 이 충돌이라는 게 시스템 안에서 어떤 물리적인 일을 벌이는 걸까요? 진짜 직관적으로 한번 상상해 볼까요? 사주에서 창고를 뜻하는 글자들 진, 술, 축, 미 이거 다 흙이거든요. 거대한 흙덩어리 두 개가 정면으로 쾅 하고 부딪힌다고 생각해 보세요. 겉보기엔 흙 자체는 그대로 남아요. 근데 진짜 문제는 그 속이죠. 흙 속에 고이 묻혀있던 귀한 보석이나 맑은 물, 따뜻한 불씨 같은 알맹이들은 그 엄청난 충격파를 절대 못 버팁니다. 금고문이 스르륵 열리는 게 아니라요. 그냥 그 내용물 전체가 흔적도 없이 지지겨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겉모습인 흙은 남지만 속의 핵심 알맹이는 완전히 파괴된다. 여러분은 지금 굳게 닫힌 문을 여는 열쇠를 얻으신 게 아니에요. 제일 소중한 귀중품을 거대한 프레스기로 꽉 눌러버린 거랑 똑같은 상황인 겁니다. 자, 이걸 여러분 자신한테 한번 대입해 볼게요. 여러분의 사주 에너지가 나무라고 쳐보죠. 그리고 그 창고가 나무한테 수분을 주는 물탱크라면 어떨까요? 충돌이 와서 창고 문이 열리길 바랐는데 현실은 그 물탱크가 통째로 박살이 나는 겁니다. 물은 다 말라버리고 결국 생명수 잃은 내 나무 뿌리가 통째로 뜯겨나가는 거죠. 이건 대박은커녕 정말 치명적인 비극 그 자체입니다. 세 번째 파트, 그렇다면 창고를 제대로 사용하는 진짜 방법은 뭘까요? 물론 진짜 예외적으로 타격이 좀 덜한 상황이 있긴 해요. 내 사주에서 흙 그 자체가 재물이나 명예일 때가 그렇습니다. 아까 흙끼리 부딪히면 흙은 남는다고 했죠? 저 찌그러진 금괴처럼 모양은 좀 상해도 흙이라는 물질 자체는 안 없어지니까 그나마 피해가 적은 거예요.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운 좋게 아슬아슬하게 살아남은 거지 충격 때문에 갑자기 운수대통한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럼 창고를 제대로 쓰는 첫 번째 진짜 방법, 바로 천간투출, 즉 하늘로 솟아오르는 겁니다. 억지로 땅을 부수고 캐내는 게 아니라 흙 속에 있던 에너지가 스스로 빛을 내면서 하늘로 쫙 뻗어 올라가는 상태예요. 내 사주 창고수 기운이 이미 하늘에 뚜렷하게 떠서 빛나고 있다? 와, 이건 땅을 팔 필요조차 없이 이미 그 보물을 완벽하게 지상으로 꺼내 쓰고 있는 겁니다. 최고죠. 그리고 두 번째 정통 방법은 주변 글자들과 자연스럽게 결합해서 거대한 세력을 만드는 겁니다. 저기 역동적인 물결 보이시죠? 진토라는 창고가 옆에 있는 자수라는 글자랑 만나서 아무 충돌 없이 스르륵 뭉칩니다. 그러고는 마치 거대한 쓰나미나 강물처럼 엄청난 물의 에너지를 만들어내요. 이게 바로 억지 충격 없이 가장 우아하면서도 파워풀하게 창고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방식입니다.
네 번째, 내 사주 직접 진단해 보기입니다. 4단계 진단 알고리즘을 볼까요? 자, 지금부터 이 흐름도를 보시면서 내 사주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한번 직접 진단해 보세요. 되게 직관적입니다. 하나씩 해볼게요. 첫째, 내 사주의 진술충미, 이 4개 창고 중에 뭐가 있나 딱 찾으세요. 둘째, 그 창고 속 알맹이가 하늘로 솟아올라 빛나고 있나 봅니다. 그렇다면 오케이, 이미 훌륭해요. 셋째, 주변 글자랑 부드럽게 합쳐져서 거대한 세력을 만들었는지 확인하시고요. 마지막, 넷째, 살다 보면 운에서 지진 같은 충돌이 필연적으로 오잖아요. 그때 내 소중한 뿌리가 안 깨지게 잘 방어할 수 있는 구조인지 냉정하게 따져보셔야 합니다. 요행을 바랄 게 아니라 튼튼한 방어 태세를 갖추는 거죠. 마지막 5번째 파트, 균형, 보호, 그리고 조화. 운명의 절대 원칙입니다. 저 황금빛 저울 보이시죠? 저게 명리학의 진짜 철학을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적천수나 자평진정 같은 진짜 최고의 고전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귀한 기운을 때려 부숴서 얻을 수 있는 복? 그런 건 세상에 없다고요. 진정한 가치는 내 안의 에너지를 온전하게 보호하고 흔들림 없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데 있습니다. 제발 언제 내 창고가 부서져서 돈이 쏟아지나 이런 요행을 바라는 기도는 이제 멈추셔야 합니다. 오늘 이 해설 자료를 통해서 엉터리 속설 뒤에 숨겨진 진짜 팩트를 확인하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은 이미 가지고 있는 그 소중한 뿌리와 재능을 잘 다듬고 지켜내시겠습니까? 아니면 계속 근거 없는 대박만 꿈꾸면서 내 기반이 와르르 무너지기만을 초조하게 기다리시겠습니까? 내 에너지를 지키는 힘은 결국 올바르게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보신 이 내용이 여러분의 잠재력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방패가 되길 바랍니다. 자, 사주나 명리학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오늘 이 해설 정말 귀 쫑글 세우고 들으셔야 합니다. 보통 명식표를 딱 처음 펼쳤을 때 초보자들이 진짜 많이 하는 엄청난 착각이 하나 있거든요. 오늘은 그 고전 명저저 자평진전의 숨겨진 핵심 원리를 바탕으로 이 오해를 아주 산산조각 내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요, 아마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는 시야 자체가 확 달라지실 거예요. 제가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만약 여러분 사주에 재성, 그러니까 돈을 뜻하는 글자가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데도 이상하게 현실에서는 늘 통장 잔고가 바닥이고 쪼들린다면 이거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사주가 사기를 치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이 글자를 완전히 잘못 읽고 있는 걸까요? 사실 이게 우리가 제일 쉽게 빠지는 함정이에요. 사주에 돈 글자가 있으니까 무조건 부자가 될 거다. 명예 글자가 있으니까 나는 무조건 출세할 거다. 완전 일체원적인 착각이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팩트는요, 명리학이라는 이 거대한 생태계 안에서 무조건적으로 좋은 글자라는 건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예 없어요. 자, 그럼 이 이른바 좋은 글자의 함정에 대해 먼저 파헤쳐보죠. 우리 운명을 사람의 몸, 육체라고 한번 상상해 볼게요. 아무리 구하기 힘든 최고급 산삼의 녹용이라고 해도 내 체질은 하나도 안 따지고 그냥 막 집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와, 그거 보약이 아니라 그냥 내 몸 망치는 맹독성 독약이 되는 거거든요. 사주에 있는 글자들도 진짜 이것과 똑같이 작동합니다. 두 번째로 알아볼 개념은 바로 파격. 완전히 무너져 내린 사주입니다. 내 체질에 안 맞는 독약을 삼키면 명리학에서는 이 치명적인 상태를 파격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사주가 무너졌다는 뜻이죠. 명리 분석에서는 진짜 제일 심각한 질병 같은 건데요. 원래는 아주 훌륭하게 뻗어나갈 수 있었던 사주가 그놈의 좋은 글자 하나가 하필이면 흐름을 꽉 막는 엉뚱한 곳에 들어앉는 바람에 전체 구조가 와르르 붕괴되어 버리는 현상입니다. 수많은 돌들이 진짜 기가 막히게 맞물려 있는 완벽한 아치형 다리가 있다고 쳐볼게요. 근데 단지 이 돌이 비싸고 좋은 돌이다 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엉뚱한 곳에 억지로 끼워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튼튼했던 다리가 한순간에 먼지로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배치가 잘못되면 나를 돕는다는 그 기르신도 순식간에 내 목을 겨누는 흉기로 변하는 거죠. 자, 그럼 그 좁다는 4대 길신이 어떻게 나한테 독약으로 돌변하는지 4가지 결정적인 파격의 증상들을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증상입니다. 지금 내 훌륭한 재능이 나를 잡아먹으려는 호랑이, 즉 거대한 위기랑 용감하게 맞서 싸우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그 급박한 상황에
갑자기 돈, 재물에 대한 탐욕이 쓱 끼어듭니다. 재능으로 호랑이를 빨리 물리쳐야 하는데 저기 돈 떨어져 있네? 하고 한눈을 파는 순간 그 돈이 오히려 호랑이한테 영양분을 줘서 거대한 괴물로 키워버리는 꼴이 됩니다. 결국 그 호랑이한테 내가 물어뜯기는 거죠. 탐욕이 내 위기를 뻥튀기 해버린 비극적인 상황입니다. 두 번째 증상은 얽매이는 거 싫어하는 자유로운 천재한테 닥친 파국이에요. 봄날에 나무가 활활 타오르는 불을 만나서 아주 거침없이 뻗어나가는 그런 멋진 자유 영혼의 사주인데 여기에 떡하니 바른 명예나 안정적인 직장을 뜻하는 차갑고 답답한 칼날이 억지로 훅 치고 들어옵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 치솟는 불길 속에 칼날은 형체도 없이 녹아내리겠죠. 억지로 들어간 조직 생활에서 결국 숨도 못 쉬고 버티다가 큰 스캔들이나 구설수에 휘말려서 커리어가 박살나는 겁니다. 세 번째 증상 볼까요? 이번에도 살려고 호랑이 앞에서 미친 듯이 무기를 휘두르고 있는 실전 상황입니다. 당장 때려잡아야 내가 사는데 하필 그 찰나의 순간에 내 안에 도덕성이나 과도한 생각이 튀어나와서 아유 그래도 살생은 나쁜 짓이지 하고 호통을 칩니다. 진짜 헉소리 나죠. 제일 치명적인 순간에 내 손에서 무기를 뺏어버리는 거니까요. 도덕군자 따지다가 결국 호랑이 밥이 되고 마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증상입니다. 내가 자본을 아주 잘 굴려서 제법 탄탄하고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멋지게 세팅해놨어요. 이제 그냥 룰 잘 지키면서 순응하고 살면 되는데 갑자기 내 안에서 거만한 재능이나 반발심이 확 튀어나와서 직장 상사나 회사 규칙을 무참하게 들이받고 부숴버리는 겁니다. 그 순간의 오만함 한 번으로 공들여 쌓아온 모든 걸 한순간에 다 날려먹는 거죠. 자, 우리가 그동안 굳게 믿었건 환상과 그게 배신으로 돌아오는 순간들을 딱 정리해보면 정말 명확해집니다. 재물은 무조건 날 부자로 만들고 명예는 무조건 내 성공을 보장한다? 완전 착각이었죠. 여러분은 혹시 재물, 명예, 지혜, 재능 이런 번지르르한 이름표에 속아서 맹목적으로 환상만 쫓느라 정작 여러분만의 진짜 소중한 삶의 궤도를 잃어버리고 계시진 않나요? 자, 그럼 네 번째로 넘어가서 내 사주에 진짜 필요한 보약을 구별하는 법을 알아봐야겠죠? 덮어놓고 좋겠거니 하는 맹목적인 추측은 이제 그만둬야 합니다. 내 인생에 진짜 필요한 약이 뭔지 진단하려면 현대의 연금술사들이 쓸 법한 아주 엄격하고 체계적인 4단계 진단법이 필요합니다. 내 사주라는 생태계 안에서 글자들이 실제로 무슨 생태학적 역할을 하고 있는지 진짜 냉정하게 평가해보는 거예요. 먼저 1단계, 내 사주를 움직이는 진짜 중심 코어가 뭔지 찾아냅니다. 그리고 2단계로 주변 글자들이 그 코어를 돕고 있는 내 편인지 아니면 나를 치고 있는 적인지 그 세력을 쫙 관찰하는 거죠. 3단계는 사주 전체를 감싸고 있는 기후 환경을 파악해야 하고요. 마지막 4단계, 여기서 좋은 신이네 나쁜 신이네 하는 그 기만적인 이름표들을 싹 다 떼어버리고 진짜 역할을 재평가하는 겁니다. 여기서 특히 3단계를 눈여겨보셔야 해요. 왜냐? 기후, 즉 환경이 사실상 이 생태계의 모든 걸 지배하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반짝반짝하고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명예의 왕관을 가지고 태어났어도 내 사주 전체의 온도가 펄펄 끓어넘치는 용광로같이 뜨겁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왕관, 순식간에 녹아내려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순물이 돼버리고 맙니다. 환경이 안 맞으면 끝이라는 거죠. 이제 5번째, 사주 명리학의 궁극의 진리인 중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앞서 말한 깐깐한 진단 과정을 딱 거치고 나면 마침내 내 무너진 사주를 고칠 진짜 처방전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그동안 가졌던 편견을 완전히 쓰레기통에 버리셔야 해요. 호랑이라던가 규칙을 막 깨부수는 바나나 같은 성분들, 보통 엄청 무시무시한 흉신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어떨 때는 이런 성분들이야말로 쏟아지는 재앙의 화살을 온몸으로 튕겨내주는 내 생태계가 그토록 애타게 찾던 최고의 구원투수이자 명약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리학의 진짜 목적은 백화점 쇼핑하듯 좋다는 글자만 쏙쏙 골라서 내 장바구니에 담아두는 게 절대 아닙니다. 모빌 아시죠? 모양도 다르고 무게도 제각각인 도형들이 허공에서 기가 막히게 밸런스를 맞추고 있잖아요. 내 사조 시스템 전체의 생태계도 마찬가지예요. 이 완벽하고 섬세한 밸런스, 즉 중화를 이뤄내는 것, 이게 바로 명리학의 제일 중요한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결국 내 운명을 분석한다는 건
겉으로 보이는 얄팍한 글자 이름표에 목을 매는 바보 같은 짓이 아닙니다. 나만의 고요한 삶을 아주 튼튼하게 지탱해 줄 수 있는 그 구조적인 균형점에 뿌리를 찾아 나서는 거죠. 엄청 정교하고 과학적인 나침반을 들고 말입니다. 오늘 이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고전 문헌에 나오는 진짜 도발적인 문장 하나를 여러분 뇌리에 꽂아드리고 싶습니다. 길신도 제자리를 잃으면 대재앙을 부른다. 아무리 좋은 성분이라도 엉뚱한 자리에 가면 치명적인 맹독이 된다는 뜻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이건 내 삶의 축복이야 라고 믿으면서 맹목적으로 쫓고 있는 그것이 혹시 내 삶의 밸런스를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있는 무서운 독은 아닌지 오늘 한 번쯤 스스로에게 깊게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만의 완벽한 균형을 꼭 찾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해설에서는 전통 사주 분석에 아주 깊게 뿌리내린 가장 큰 오해 중 하나를 완전히 깨부셔볼까 합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상식이라고 믿었던 명리학 지식, 오늘만큼은 잠시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진짜 놀라운 이야기를 해드릴 거거든요. 준비되셨나요? 내 사주팔자를 딱 열어봤는데 소위 말하는 흉신, 그러니까 뭔가 이름부터 흉악하고 나쁜 글자가 떡하니 들어있어서 덜컥 겁먹은 적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아, 내 인생은 이 글자 때문에 꼬이는구나 하면서요. 그 막연한 두려움 저도 10분 이해합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이 가진 그 두려움의 패러다임을 180도 뒤집어버릴 거대한 반전을 하나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해설의 가장 핵심적인 역설이 바로 이겁니다. 진짜 생사가 오가는 치명적인 위기 상황이라고 한번 가정해보죠. 그때 우리를 살려줄 수 있는 게 부드러운 솜털이나 산들바람일까요? 절대 아니죠. 역설적이게도 가장 예리하고 무자비하며 다루기 위험한 칼 한 자루야말로 여러분의 생존을 결정지을 유일한 열쇠가 됩니다. 자,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사실은요. 우리가 글자의 겉모습, 다시 말해 길신이니 흉신이니 하는 표면적인 이름표에 더 이상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좋다 나쁘다로 무자르듯 나눌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아무리 성질 더럽고 거친 흉신이라도 사주의 전체 구조 속에 딱 들어맞는 순간 전체 판을 완벽하게 굴러가게 만드는 핵심 톱니바퀴로 돌변한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이 4개의 흉신을 단순한 불길한 징조가 아니라 일종의 특수부대라고 부를 겁니다. 사주가 치명적인 불균형에 빠졌을 때만 은밀하게 투입되는 최정의 요원들인 셈이죠. 평소에는 통제하기 좀 버거울지 몰라도 판이 완전히 엎어질 위기 상황에선 이 녀석들만큼 확실하게 임무를 완수하는 해결사도 없거든요. 자, 그럼 이 든든한 특수부대 명단을 쫙 한번 훑어볼까요? 숨통을 조이는 압박의 달인 행동대장 7살, 적군마저 내 편으로 구워 삶는 미친 협상가 3관, 깝칠하지만 통찰력 하나는 끝내주는 전략가 편인, 그리고 거대한 재앙을 온몸으로 막아내는 철벽 수호자 양인입니다. 어떠세요? 벌써부터 이 넷의 활약이 기대되지 않나요? 네, 그럼 바로 작전 브리핑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7살부터 네 번째 양인까지 각 무기가 어떻게 활약하는지 파헤쳐 보고요. 마지막으로 이 무서운 에너지를 내 맘대로 다룰 수 있는 궁극의 마스터키까지 싹 다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원 투입합니다. 무시무시한 압박과 권력을 상징하는 성분이죠. 바로 7살입니다. 상황이 아주 안 좋습니다. 나를 지탱하고 도와주는 기운, 즉 학문과 자격을 의미하는 인수가 뿌리째 흔들리면서 완전 질식하기 직전이에요. 나한테 에너지를 줘야 할 유일한 생명선이 툭 하고 끊어지기 일보 직전인 긴급 상황인 거죠. 바로 이 위기의 순간 호랑이처럼 무서운 7살이 맹렬하게 뛰어듭니다. 평소에는 나를 막 억압하고 괴롭히던 녀석인데 이 위급한 순간만큼은 숨이 멎어가는 인수에다가 강력하게 심폐소생술을 해버리는 거예요. 명리학에서는 이걸 살인상생이라고 부르는데요. 치명적인 압박이 오히려 사주 전체를 기사회생시키는 그야말로 위기가 완벽한 기회로 승화되는 진짜 경이로운 순간입니다. 자, 두 번째 요원은 기가 막힌 말재주와 수단을 무기로 쓰는 전천후 협상가, 상관입니다. 두 번째 위기는 진짜 아찔합니다. 주변에 수많은 경쟁자랑 도둑들이 내가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소중한 재물을 뺏어가려고 사방에서 포위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야말로 뼈 빠지게 벌어놓은 거 다 털리고 빈털털이 되기 직전인 거죠.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근데 여기서 엄청난 반전이 일어납니다. 말재주 끝내주는 우리 상간 요원이 적군과 내 재물 사이에 딱 버티고 서더니 황금빛 다리를 놔주는 겁니다. 내 돈 뺏으려는 경쟁자들의 에너지를 스펀지처럼 쫙쫙 빨아들여서 그 힘으로 오히려 내 재물을 불려버려요. 내 지갑 털려던 강도를 하루아침에 내 비즈니스 동업자로 둔갑시키는 거? 이게 바로 상간이 가진 압도적인 협상의 기술입니다. 대박이죠? 세 번째 요원은 아주 고도로 예민하고 까칠하지만 가장 위급할 때 진짜 진가를 발휘하는 천재 전략가, 편인입니다. 이번엔 완전 진퇴양난입니다. 내부적으로는 내 에너지가 밑빠진 독처럼 줄줄 새서 탈진하기 직전인데 설상가상으로 밖에서는 칠살의 살벌한 공격까지 쏟아지고 있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최악의 위기죠. 이때 이 까칠한 전략가의 신들린 이중방어를 한번 보세요. 편의는 먼저 과도하게 줄줄 새어나가는 내 에너지를 즉각적으로 딱 틀어막아서 지혈을 시킵니다. 그리고 동시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무서운 공격 에너지를 자기가 싹 흡수해서 나를 돕는 에너지로 변환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 완벽한 이중방어 덕분에 절체절명의 사주가 극적으로 목숨을 건지게 되는 겁니다. 정말 똑똑하지 않나요? 마침내 마지막 중무장 요원이 등장할 차례입니다. 엄청난 완력과 무력을 자랑하는 든든한 방패, 양인입니다. 네 번째 위기는 참 아이러니하면서도 무섭습니다. 사실 다들 부자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돈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너무 약하다 보니까 그 어마어마한 돈이 오히려 나를 깔아뭉개는 날카로운 재앙으로 돌변해버리는 겁니다. 바로 이때 든든한 방패를 든 수호자 양인이 앞으로 나섭니다. 막강한 힘을 가진 이 요원이 쏟아지는 재앙의 벼락을 온몸으로 탁 막아내는 거죠. 양인이 이렇게 단단하게 방어막을 쳐준 덕분에 우리는 마침내 그 감당 안 되던 거대한 재앙의 리스크를 통제하고 그 엄청난 부를 온전히 내 것으로 챙길 수 있게 됩니다. 휴, 지금까지 진짜 숨가쁘게 달려왔네요. 잠시 숨 좀 고르시고요. 우리가 살펴본 이 내용들 요 진단표 한 장으로 깔끔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칠살, 상관, 편인, 양인,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게 했던 이 녀석들이 생사가 오가는 치명적인 위기 속에서 어떻게 완벽한 구원투수 역할을 하는지 한눈에 딱 보이실 겁니다.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5장입니다. 이 거칠고 무서운 무기들을 완벽하게 내 것으로 길들일 수 있는 마스터키를 공개합니다. 명리학의 대과, 설하고 평주에 나오는 진짜 기가 막힌 통찰입니다. 여러분, 무기 그 자체가 나쁜 게 절대 아니에요. 핵심은 그 날카로운 무기가 가장 필요한 위기의 순간에 딱 알맞은 위치에 제대로 배치되어 있느냐, 바로 이겁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원리는 저울질에 있습니다. 길신이냐 흉신이냐 겉면에 붙은 이름표는 진짜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너무 넘쳐서 판을 망치는 기운은 꽉 눌러주고 텅 비어서 말라버린 기운은 듬뿍 채워주는 것. 사주가 진짜로 필요로 하는 수요와 공급의 균형, 그 저울의 수평을 딱 맞출 때 모든 흉신은 나를 돕는 최고의 요원, 즉 용신으로 거듭납니다.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사주 분석의 진짜 완성은요, 내 마음에 안 드는 나쁜 글자를 어떻게든 부정하고 지워버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다루기 힘들고 거친 에너지를 전체판 안에서 어떻게 찰떡같이 가장 쓸모있게 배치하고 써먹느냐를 아는 데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사주를 다시 한번 찬찬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유독 눈에 거슬리고 다루기 버겁다고 생각했던 그 글자, 혹시 있으신가요? 어쩌면 그 녀석은 여러분의 인생을 괴롭히는 골칫거리가 아니라 가장 치명적인 위기에서 여러분을 대박으로 이끌어줄 단 하나의 비밀 무기일지도 모릅니다. 내 삶에 숨겨진 그 거친 무기를 꼭 찾아내서 완벽하게 길들이시길 바라면서 오늘 해설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주제, 이거 진짜 흥미롭습니다. 고대 동양의 철학, 흔히 사주명리라고 부르는 이 시스템을요, 오늘은 뜬구름 잡는 미신이나 신비주의가 아니라 아주 촘촘하고 논리적인 구조적 청사진으로 완벽하게 해독해 볼 겁니다.
자료를 분석해보면 이번 마법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정밀하게 설계된 기하학이나 전자회로도에 훨씬 가깝거든요. 오늘 이 해설을 쭉 따라오시다 보면 여러분 고유의 에너지가 어떻게 연결되고 또 흘러가는지 그 메커니즘을 아주 과학적으로 꿰뚫어 보시게 될 겁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자, 본격적으로 이 내용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죠. 여기서 사람들이 흔히 빠지는 아주 큰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운명을 무슨 요리 재료의 더미찜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좋은 글자,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성분을 가지고 태어났느냐에만 맹목적으로 집착하는 거죠. 하지만 이 자료는 그게 완전히 틀린 접근이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생각해보세요. 똑같은 8개의 글자를 가졌다고 다 똑같은 인생을 살까요? 절대 아니거든요. 진짜 중요한 건 그 글자들이 어떻게 배치되어서 상호작용하느냐, 즉 구조와 회로 그 자체입니다. 좋은 부품들을 그냥 박스에 무작위로 쑤셔 넣는다고 컴퓨터가 켜지진 않잖아요. 운명도 마찬가지로 아주 정교한 회로입니다. 배열과 위치가 그 에너지의 흐름을 완전히 문자 그대로 180도 뒤바꿔 놓는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스템을 분해해 볼 3단계 논리 구조와 역사적 스트레스 테스트 순서입니다. 1번 운명의 진짜 비밀을 시작으로 제1원칙 물리적 거리, 제2원칙 안전한 우회, 제3원칙 인생의 타임라인을 거쳐서 5번 건용제의 황금 회로로 테스트를 해보고요. 마지막 6번 패를 내려놓는 순서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운명의 진짜 비밀입니다. 도대체 우리 삶의 궤적은 어떤 원리로 프로그래밍 되는 걸까요? 이 도식 한번 쫙 보시죠. 어떠세요? 고대 철학이라기보다는 현대 공학의 청사진이나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같지 않나요? 맞습니다. 이게 바로 이 시스템을 관통하는 진짜 핵심이에요. 8개의 글자는 그저 점괘를 보는 기호가 아니라 각각 독립적으로 살아 숨쉬는 노드입니다. 그리고 그 노드들 사이를 잇는 활성 에너지 경로가 시스템 전체를 통제하죠. 그러니까 이 분석의 진짜 묘미는 이 8개 요소들의 기하학적인 배열과 상대적인 거리를 통해서 에너지가 어떻게 치고받는지 그 상호작용을 수학적으로 계산해내는 데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섹션, 제1원칙 물리적 거리입니다. 상호작용을 결정짓는 절대적인 조건이죠. 논문에서는 이걸 격위라고 부르는데요. 아주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글자들 사이의 물리적 거리가 멀고 가까움에 따라서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아예 차단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요소들이 서로 찰싹 붙어서 인접해 있어야만 합을 하든 극이라는 공격을 하든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구조적인 논리에서 물리적 인접성은 그야말로 필수 조건입니다. 아무리 천하장사 같은 힘이라도 내게 물리적으로 닿지 않으면 그냥 무용지물인 거죠. 이게 진짜 기가 막히게 잘 보여주는 상황이 바로 거리가 아주 멀리 떨어져 있을 때입니다. 연주와 시주처럼 양 끝에 뚝 떨어져 있다면 어떨까요? 자료의 대답은 아주 단호합니다. 아무리 무시무시한 공격이나 치명적인 위협이라도 거리가 멀면 나한테 아예 닿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마치 회로판에서 선이 뚝 끊어진 스위치와 완전 똑같습니다. 내 사주에 좀 안 좋은 위협적인 글자가 있다고 해서 지레 겁먹을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럼 그 스위치는 애초에 툭 하고 꺼져 있는 거니까요. 세 번째 섹션, 제2원칙, 안전한 우회입니다. 파국을 요리조리 피하는 아주 영리한 설계 방식이죠. 자, 이 두 가지 상황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만약 나쁜 글자가 내 삶의 가장 핵심적인 글자를 향해서 직진으로 들이받는 직접 공격을 한다면 시스템 전체가 와르르 무너지는 대참사가 일어납니다. 고전에서도 이걸 두고 격국이 처참하게 깨졌다고들 하죠. 하지만 이 시스템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아주 영리하고 정교한 안전한 우회 경로를 시스템 내부에 내장하고 있거든요. 바로 이겁니다. 공격자와 내 핵심 코어 사이에 떡하니 자리 잡은 이 중재자 노드를 보세요. 이 녀석이 완전 게임 체인저입니다. 공격자의 그 맹렬한 에너지를 중간에서 스펀지처럼 쫙 흡수한 다음에 오히려 내 핵심을 돕는 유익한 에너지로 변환시켜서 우회시켜버리거든요. 완전히 망할 뻔했던 치명적인 위기가 중간에 위치한 이 똘똘한 노드 하나 덕분에 엄청난 기회로 대역전되는 겁니다. 어떠세요? 에너지의 흐름을 읽는다는 거 진짜 짜릿하지 않나요? 네 번째 섹션, 제3원칙, 인생의 타임라인입니다.
지금까지 본 공간적 구조를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의 개념으로 한번 번역해 보겠습니다. 흔히 말하는 사주의 네 기둥은 그냥 서 있는 게 아니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흘러가는 시간의 축입니다. 연주는 초년, 월주는 청년, 일주는 중년, 그리고 가장 마지막 오른쪽 시주는 말년을 의미하죠. 이 네 개의 기둥은 다 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하나로 쭉 이어진 우리 인생의 긴 타임라인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딱 정지되어 있는 사진이 아니에요. 왼쪽에서 출발해서 최종 목적지인 오른쪽을 향해 멈추지 않고 전진하는 아주 역동적인 흐름입니다. 초년과 청년의 그 스펙터클한 구간들을 다 지나서 결국 모든 에너지는 종착역인 말년을 향해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차곡차곡 축적되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바로 가장 마지막 기둥인 시주가 우리 인생의 최종 쉼터이자 궁극의 방패라는 점이에요. 자료를 보면 초년이나 청년기에 펀치를 세게 맞아서 회로가 좀 엉망진창이 되더라도 나를 지켜주는 든든한 구원자, 글자가 이 마지막 시주에 딱 버티고 있다면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은 해피엔딩, 아주 유복한 말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동안의 고생을 다 보상받는 강력한 회복의 회로가 맨 마지막에 작동해주는 거죠. 이걸 생존 공식으로 깔끔하게 요약해볼까요? 위협하는 놈보다 나를 돕는 구원자 노드가 시간상 더 뒤에, 그러니까 더 오른쪽에 배치되어 있다면 그 시스템은 어떤 역경이 와도 끝내 살아남습니다. 근데 반대로 구원자 에너지를 초년에 펑펑 다 써버렸는데 정작 인생의 최종 목적지인 말년에 치명적인 위험 요소가 지뢰처럼 매설되어 있다? 그럼 시스템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결국 내가 어떤 무기를 가졌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무기가 타임라인에 어디에 놓여 있느냐가 인생의 승패를 가르는 진짜 핵심인 거죠. 5번째 섹션, 걸륭제의 황금 회로입니다. 자, 배운 이론들을 실전에 써먹어 봐야죠. 아주 스케일 큰 궁극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청나라 전성기를 이끈 걸륭제의 사주에는요. 자, 오, 묘, 유라는 4개의 에너지가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명리학 좀 아시는 분들은 지금 헉 하셨을 텐데요. 이 4글자는 사방에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그야말로 극도로 폭발적이고 통제불능인 에너지들이거든요. 평범한 사람 회로에 이게 다 들어있으면 그냥 사방에서 펑펑 터지는 시한폭탄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4개의 미친 에너지를 한 몸에 품고도 그는 어떻게 대제국의 황제가, 그것도 엄청난 태평성대를 이끈 황제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이 해답이 진짜 예술입니다. 바로 완벽한 배열에 있었거든요. 만약 이 글자들이 그냥 무질서하게 엉켜 있었다면 진짜 끔찍한 파국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걸륭제의 배열을 보면 금에서 물로, 물에서 나무로, 나무에서 불로, 에너지가 유에서 자로, 자에서 묘로, 묘에서 오로 아주 기가 막히는 순서로 쫙 이어집니다. 서로 멱살 잡고 싸울 뻔했던 에너지들이 오히려 앞사람 등 떠밀어주듯 서로를 강력하게 밀어주면서 마찰력 제로의 완벽한 릴레이 회로를 만들어낸 겁니다. 극도의 혼란을 극강의 에너지 증폭기로 바꿔버린 그야말로 단 하나의 버그도 없는 황금 회로였던 거죠. 마지막 6번째 섹션, 패를 내려놓는 순서입니다. 오늘 이 흥미진진한 분석을 관통하는 철학적 결론을 내려볼게요. 이 자료가 우리에게 던지는 진짜 지혜는 명확합니다. 아, 나는 왜 이딴 재료밖에 안 가지고 태어났지? 하면서 땅 꺼져라 한탄할 필요가 1도 없다는 겁니다. 좋은 삶이라는 건 처음에 얼마나 삐까뻔쩍한 패를 쥐고 시작했느냐의 게임이 아닙니다. 내 손에 쥐어진 그 패를 어떤 순서로 내려놓느냐, 즉 내 에너지가 언제, 어떻게 연결되어서 흘러가는지 그 회로 자체를 정확히 읽어내는 게 전부라는 거죠. 나를 위협하는 에너지가 길목을 막고 있어도 기어코 우회로를 찾아내고 내 에너지의 최종 종착지가 어딘지를 꿰뚫어보는 통찰력,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이 구조적 청사진을 쭉 따라오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살면서 내가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약점이 있는지, 그러니까 내 재료가 뭔지는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그 재료들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여러분만의 고유한 회로도는 해독해 보셨나요?
내 삶의 에너지가 어떻게 우회하고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 논리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순간 여러분이 삶을 다루는 방식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오늘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내면의 진짜 구조를 회독하는 데 힌트를 얻으셨길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주 명리학, 특히 신사를 이야기할 때마다 늘 듣는 얘기가 있죠. 내 삶을 지배하는 어떤 보이지 않는 힘, 하늘에 떠있는 특정한 별이 내 부와 명예, 심지어 수명까지 다 알아서 결정해버린다는 그런 믿음 말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까지 운명의 진짜 구조를 완전히 거꾸로 보고 있었던 거라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명리학의 거장 심여첨과 설화고의 깊은 통찰이 담긴 자료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운명이라고 굳게 믿어왔던 것들의 실체를 구조적으로 아주 낱낱이 해부해 볼 겁니다. 솔직히 어디 가서 사주를 봤는데 올해 끔찍한 흉살이 단단히 꼈네? 아니면 반대로 대박나는 귀인이 들어왔어. 이런 말 들으면 기분이 확 철렁하거나 들뜨잖아요. 우리 대부분이 내 삶에 닥친 불행을 나쁜 별 탓으로 돌리거나 횡재를 가져다줄 좋은 별만 애타게 기다리곤 하거든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 분석의 끝에 다다르면요, 더 이상 그런 얄팍한 두려움이나 요행에 휘둘리지 않게 되실 겁니다. 내 운명의 주도권 다시 되찾아올 준비 되셨나요? 자, 그럼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자료들을 통해 운명의 실체를 파헤쳐볼 5단계입니다. 1. 사주 감명의 치명적 오해. 2. 뿌리와 잎사귀. 3. 오류의 기원. 4. 시너지 엔진. 그리고 마지막 5. 실제 운명의 해부순으로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주 감명의 치명적 오해입니다. 명리를 공부하시거나 내 사주가 궁금하신 분들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심각하게 빠지는 함정이 하나 있거든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돋보기 그림 딱 와닿지 않나요? 진짜 중요하고 거대한 나무의 뿌리는 싹 다 무시해버리고 떨어지는 화려한 잎사귀 몇 장에만 집착하고 있죠. 여기서 잎사귀는 천을귀인이니 역마살이니 하는 신살을 말하고요. 저 깊은 뿌리는 사주의 중심축인 격국과 용신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오행의 근본적인 조화나 원령 중심의 뼈대는 쳐다보지도 않고 이름표만 번지르르한 신살에 매달려서 길흉을 따지는 것. 이게 바로 명리학에서 제일 경계하는 아주 치명적인 오해라는 겁니다. 두 번째, 뿌리와 잎사귀입니다. 방금 본 이 나무 비율을 우주적인 차원의 시스템으로 조금 더 스케일을 치워볼까요? 심유첨의 통찰이 진짜 소름 돋는 대목이 여긴데요. 사주의 등급, 다시 말해 내 그릇의 크기는 오직 태어난 달을 기준으로 꽉 짜인 중심별, 즉 격국이 결정합니다. 반면에 신살은요, 그 자체로는 아무 에너지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냥 우주를 떠도는 생명력 없는 바위 덩어리에 불과해요. 중심의 묵직한 중력이 꽉 잡아주지 않으면 이 바위들은 스스로 궤도를 돌 힘조차 없습니다. 그러니 길신이니 흉살이니 하는 그 이름표에 속아서 귀천을 따지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기흉을 판별하려면 이 EX 매트릭스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내 사주의 뼈대가 아주 튼튼하게 중심을 잡고 있다? 그럼 나쁜 별이 치고 들어와도 본질적인 귀함은 절대 깎이지 않아요. 완전 무해한 거죠. 반대로 이 튼튼한 뼈대에 좋은 별까지 온다면 그건 완벽한 시너지를 내는 엄청난 보너스가 됩니다. 근데 만약 뼈대가 다 부서져 있다면요, 천을귀인 할아버지가 수십 개가 와도 그냥 무용지물이에요. 게다가 그 깨진 뼈대에 흉살까지 덮친다면 와, 그건 진짜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되는 겁니다. 결국 중심이 모든 걸 지배한다는 얘기죠. 세 번째, 오류의 기원입니다. 아니 그럼 대체 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뼈대도 안 보고 별의 이름표에만 목을 매게 된 걸까요? 이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역사를 보면 답이 딱 나옵니다. 아주 옛날 고대 오성술 시절에는 태어난 해, 즉 연주를 중심으로 운명을 봤단 말이죠. 근데 명나라 이후 현대 명리학으로 넘어오면서 운명의 주체가 태어난 날, 즉 일주로 완전히 뒤바뀌어 버립니다. 진짜 문제는 이 거대한 전환 과정에서 터졌어요. 중심축이 아예 바뀌었는데도 옛날에 쓰던 그 수식어와 용어들이 필터링도 없이 그대로 넘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현대에 와서 그게 마치 엄청난 마법이나 저주를 거는 신살인 것처럼 오해를 받기 시작한 겁니다. 설화고의 분석 자료를 보면 우리가 옛날 단어에 얼마나 어이없이 속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상귀라는 단어, 왠지 귀신 생각나고 엄청 흉악한 살 같잖아요. 사실은 내 재능이 명예를 만나서 재물을 돕다는 엄청나게 좋은 뜻의 문장이었습니다. 귀중도 마찬가지예요.
귀신이 겹쳐서 기생이 된다는 소름 끼치는 저주가 아니라 그냥 고대 사회의 시각에서 봤을 때 여성의 사주에 남편을 뜻하는 관성이 너무 많다는 걸 묘사한 평범한 단어였을 뿐이거든요. 이런 미신적인 공포만 싹 걷어내면 아주 깔끔한 논리만 남게 됩니다. 네 번째, 시너지 엔진입니다. 자, 그렇다고 신살이 아예 쓸모없는 찌꺼기냐? 그건 또 아닙니다. 뼈대가 받쳐줄 땐 얘기가 확 달라지거든요. 신살을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 바로 보조 엔진으로 쓰는 겁니다. 맹신할 필요도 없지만 굳이 내다버릴 이유도 없죠. 내 사주의 핵심 뼈대, 즉 메인 엔진이 아주 쌩쌩하게 잘 돌아가고 있을 때 특정 오행 성분과 신살이 톱니바퀴처럼 딱 하고 맞물리는 그 순간이 옵니다. 바로 그때 불꽃이 퍽 튀면서 평범한 성공을 넘어선 어마어마한 폭발적 시너리가 터져나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시너지가 나냐고요? 만약 내 사주에 올바른 명예를 뜻하는 정관에 최고의 귀인이라는 천을귀인이 정확히 세팅되어 있다? 그럼 그 명예로움이 극한으로 증폭돼서 정말 만인의 존경을 받는 자리에 오르는 거죠. 역마살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막 떠돌아다니는 나쁜 살이 아니라 내 재물성분인 재성과 기가 막히게 결합하면요, 전 세계를 활발하게 누비면서 막대한 불을 쓸어 담는 거대한 에너지가 됩니다. 이게 바로 별을 진짜 똑똑하게 쓰는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 실제 운명의 해부입니다. 자, 이론적인 설명은 이쯤 하고요. 이제 설화구가 직접 기록해둔 역사적 인물들의 리얼한 실제 사주를 통해서 이 구조가 현실에서 얼마나 다이내믹하게 움직이는지 바로 해부해 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5명의 인생 궤도가 떠 있는데요. 한나라의 우두머리가 된 사람, 평생 부귀를 누린 문신, 뼈대 있는 가문의 지방장관, 막대한 재산을 물려받은 부자, 그리고 감옥에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한 귀족까지. 과연 이들의 극과 극 운명을 갈라놓은 게 그저 그들이 품고 태어난 어떤 별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별을 품어낼 수 있었던 단단한 궤도의 힘이었을까요? 첫 번째, 원앙성의 궤도부터 한번 보죠. 무려 대통령입니다. 태어난 해와 날이 가장 좋은 에너지를 서로 완벽하게 주고받아요. 절대적인 시너지의 교과서죠. 두 번째, 서동해의 케이스는 위기 속의 중재자입니다. 사주 안에서 물과 불이 막 피터지게 싸우고 있을 때 귀인을 품은 글자가 아주 부드럽게 쿠션 역할을 해줘서 평생의 부귀를 꽉 지켜냈죠. 반면에 세 번째, 이국규는 조상 자리에 귀인이 아주 튼튼한 기둥으로 박혀 있어서 다이렉트로 후원을 빵빵하게 받은 케이스고요. 네 번째, 이모 씨는 귀인이 간접적으로만 도와주는 구조라 권력까지는 못 가고 그냥 재산 물려받는데 만족해야 했습니다. 결국 뼈대의 구조가 내 귀함의 사이즈를 완벽하게 결정해버린 거죠. 자, 근데 오늘 분석의 하이라이트이자 가장 극적인 교훈은 바로 이 다섯 번째, 자귀 세습자 이국걸의 케이스입니다. 이 사람은 꽁꽁 언 겨울에 태어나서 사주가 한쪽으로 쏠렸는데도 최고의 별이라는 천을귀인을 혼자 다 독차지하고 높은 자귀를 물려받았어요. 여기까지는 좋았죠. 근데 운의 흐름에서 자기의 핵심 뼈대, 즉 궤도를 완전히 박살내버리는 충돌의 시기가 오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가 그렇게 믿고 의지하던 귀인별 아무 힘도 못 쓰고 같이 추락해버렸습니다. 결국 감옥에 갇히는 끔찍한 재앙을 맞고 말았죠. 내 구조가 무너지면 최고의 길신조차 나를 찌르는 독이 되어버린다는 정말 섬뜩하고도 명백한 증거입니다. 자, 이제 운명의 진짜 건축하게 좀 보이시나요? 우주 만물의 조화, 오행의 치밀한 상호작용이 바로 당신이라는 거대한 그릇을 만들어냅니다. 기륭은 결코 내 사주에 무슨 별이 박혀있느냐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남들이 다 흉신이라고 해도 내 사주 구조에서 꼭 필요하면 그건 축복이 되고요. 아무리 좋은 길신이어도 내 궤도를 부숴버리면 그건 끔찍한 재앙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깟 화려한 이름표에 쫄거나 얽매이지 말고 전체의 조화와 구조를 먼저 꿰뚫어 보는 맑은 시야를 가지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해부해본 이 모든 분석과 논리를 꿰뚫은 단 하나의 진실입니다. 운명의 중심은 별이 아니라 그 별을 담고 있는 당신의 그릇이다. 앞으로 누군가가 당신의 삶을 그저 얄팍한 별자리 몇 개로 깎아내리려 하거나 규정 지우려 할 때 오늘 우리가 함께 확인한 이 견고한 우주의 법칙을 꼭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스스로 빛도 못 내는 떠도는 바위 조각을 쫓아다니고 계신가요? 아니면 어떤 별이 들어와도 끄떡없는 여러분만의 단단하고 거대한 궤도를 만들어가고 계신가요?